9장 개인판이 꾸려지다. 시드니 카튼과 감옥의 양이 어두운 옆방에 들어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이야기하는 사이 로리시는 의욕과 불신이 상당한 기색으로 제리를 쳐다보았다. 이 정직한 장사꾼이 그의 시선을 받아내는 태도도 썩 믿음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다. 마치 다리가 신개쯤 있어 한 번씩 번갈아 써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수시로 발을 바꾸어 디뎠고 미심쩍을 정도로 자세히 손톱을 들여다봤으며 어쩌다 로리시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특이한 장기침 발작이 일어 손바닥으로 앞을 가리는 등 뜨뜻한 사람에게서 좀처럼 보기 드문 정상을 선보였으니까. 제리, 로리시가 말했다. 이리로 와보게. 크런치 씨는 한쪽 어깨를 몸통보다 앞세우고 옆걸음으로 다가왔다. 심부름꾼 말고 또 무슨 일을 했나? 크런치 씨는 주인을 말똥말똥 쳐다보며 잠시 심사숙고한 뒤 총명한 대답을 생각해냈다. 농경 쪽 일입니다. 심히 우려스럽네. 로리 씨가 괘씸한 듯 그에게 검지를 흔들며 말했다. 혹여 자네가 점잖고 명망 높은 텔슨 은행을 눈가림 삼아 파렴치한 성격의 일을 불법으로 자행했지 않았나 하고 말이야. 행여 그랬다면 영국에 돌아갔을 때 자네를 가까이 할 거라 기대하지 말게. 행여 그랬다면 자네의 비밀을 덮어줄 거라 기대하지도 말고 텔슨 은행을 기만하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날이 당황한 크런치 씨가 간청했다. 지금껏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곁에서 허드렛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리 같은 신사라면 저를 벌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여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행여 그렇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 행여 그게 사실이라면 설사 그렇다 해도 일에는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일에는 양면이 있어요. 지금도 정직한 장사꾼은 땡전 한 푼 구경하기 힘든데 한 푼은 무슨 반푼도 힘듭니다. 반푼은 무슨 반의 반푼도 힘들어요. 그런데 의사 양반들은 금전을 벌어들인단 말입니다. 수월하게 텔슨에서 은행 일도 보고요. 그 의료적인 눈으로 이런 장사꾼한테 은근슬쩍 눈짓도 던지고요. 자가용 마차로 들락날락 하면서요. 어휴, 이때도 수월하기가 이럴 데 없죠. 그렇다면 이건 역시 텔슨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위 소스를 앞놈한테만 치고 순놈한테는 안 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 옆편네는 말이죠. 아무튼 영국에 살던 시절에는 그랬고 무슨 구실만 생기면 내일도 그럴 테지만 남편 일이 망하라고 그렇게 털썩질을 해댑니다. 쫄딱 망하라고요. 반면에 의사 양반들의 부인들은 털썩질 따윈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죠. 혹시나 털썩질을 한다면 환자가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한쪽 면이 있으려면 다른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장의사 챙겨야죠. 교구 서기 챙겨야죠. 교회 묘직이 챙겨야죠. 사슬 야경꾼 챙겨야죠. 그러고 나면 정작 손에 떨어지는 건 얼마 없어요. 행여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나마 얼마 생긴다 해도 절대 형편이 피이지도 않고요. 날이 결코 좋은 일은 못 되었었죠. 일단 발을 담갔지만 다시 발을 빼낼 방도만 보인다면 줄곧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행여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아이쿠, 로리 씨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어쨌거나 꾸짖었다. 자네를 보고 있자니 경악스럽네. 저기 송구스러운 제안이 있는데요, 날이. 크런치 씨가 말을 이었다. 행여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렇다고 사실이란 소리는 아니고요. 어물쩍 기만하지 말게, 로리 씨가 말했다. 예, 안 그럽니다. 크런치 씨가 그런 생각이나 행동은 자기와 전혀 거리가 멀다는 듯 대답했다. 그렇다고 사실이란 소리는 아니고요. 송구스러운 제안이 뭐냐면요, 날이 이겁니다. 저기 템플바에 놓인 글상에 말이죠. 제사 자식놈이 앉아있는데 이제는 다 자라 사내가 되었었죠. 그 녀석이 심부름도 하고 정갈도 전하고 자비를도 두루두루 해드리면 어떨까요? 나리께서 저 세상으로 가실 때까지요. 나리 뜻이 그러시다면 말입니다. 행여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절대 사실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놈한테 아비 일자리를 대신 맡기시고 제 의미를 돌보도록 해 주십시오. 아비 체면을 깎지 마시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리. 아비한테 정상적으로 땅 파는 일자리를 갖게 해서 그동안 판했을 것에 대한 속죄로
앞으로는 열의와 신념을 갖고 땅을 파서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날이 장황한 연설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크런처시가 팔로 이마를 쓱 훔치며 말했다. 제가 날이께 정중히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온갖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 없는 시신만 해도 그래요. 맙소사, 그런 시신이 온통 넘쳐나니 그걸 넘겨봤자 운송료만 겨우 손에 떨어집니다. 그런 일을 지켜보다 보면 이런저런 진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행여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선한 뜻에서 자진해서 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됐는데요. 적어도 그 말은 사실이네. 로리 씨가 말했다. 이제 더는 말하지 말게. 어쩌면 계속 자네와 가까운 사이로 지낼지도 모르지. 자네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행동으로 속죄한다면 말일세.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그만 됐네. 크런처시는 주먹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그때 시드니 카튼과 첩자가 어두운 방에서 나왔다. 잘 가시오 바사드씨, 전자가 말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니 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소. 그는 로리 씨의 맞은편에 놓인 난로가 의자에 앉았다.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로리 씨가 물었다. 어떤 계약을 맺었소? 별것 아닙니다. 혹시라도 죄수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와 만나게 해준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딱 한 번. 로리 씨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카튼이 말했다. 너무 많이 요구하면 그자의 목이 기요틴 칼날에 날아갈 테고 그자 스스로 말했듯 고발당해봤자 최악의 상황이 기요틴이니까요. 상황이 확실히 여의치 않네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에서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죄수와 만날 수 있다 한들 거기에 그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하지 않소. 구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리 씨의 두 눈이 천천히 불길로 향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연민, 그리고 두 번째 체포로 비롯된 깊은 좌절감이 차츰차츰 두 눈을 피로하게 했다. 그는 이제 늙은이였고 최근 계속된 근심으로 짓눌려 있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고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카튼이 바뀐 어조로 말했다. 심란해 하시는 모습을 눈치챈 점 용서하십시오. 부친이 슬퍼할 때 무심히 앉아서 보기만 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설령 선생님께서 제 부친이었다 해도 제가 그 슬픔을 더 높이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은 제 부친이 되는 부르는 피하셨지요. 마지막 말을 할 때 그의 태도는 어느새 평상시와 다름없어졌지만 어조나 방식에서나 진정성과 존경심이 묻어났다. 지금껏 그의 더 나은 면모를 본 적이 없었던 로리 씨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로리 씨가 손을 내밀자 카튼이 부드럽게 쥐었다. 가엾은 다네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카튼이 말했다. 그녀에게 이 면담이나 계약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남편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쩌면 그녀는 최악의 경우 형 집행전에 미리 손쓸 수단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로리 씨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기에 혹시 그런 와중인가 싶어 황급히 카튼을 쳐다보았다. 그런 모양이었다. 카튼이 그의 시선을 마주보았고 그 의미도 이해한 듯 했다. 그녀는 수천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카튼이 말했다.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같이 근심만 키우겠죠? 그녀에게 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녀를 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든 작은 일이라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려면 그 편이 나아요. 이제 그녀를 보러 가셔야죠. 오늘 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겠소, 곧장.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고 의지하니까요. 모습은 어떻던가요? 불안하고 불행하지만 아주 아름답소. 아, 그것은 길고 비통한 소리였다. 마치 탄식처럼 그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로리 씨의 두 눈이 카튼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난로불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바람 불고 화창한 날에 사늘이를 훑고 지나가는 변화처럼 빛 혹은 그림자가 너무나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시뻘건 장작겹이 하나가 앞으로 굴러나오자 그는 다시 집어넣기 위해 발을 들었다. 당시에 유행하던 흰색 승마용 코트와 장화 차림이었는데
그 옅은 표면에 불빛이 비친 탓에 그는 매우 창백해 보였고 긴 갈색 머리는 전혀 손질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흘러내린 모습이었다. 불에 관해선 잊었는지 너무 무심했던지라 로리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뻘건 장작개비의 뜨거운 인글불이 그의 발무게에 부서질 때까지 여전히 장화로 그것을 밟고 서 있었다. 깜빡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시 한번 로리시의 두 눈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타고난 잘생긴 용모를 가린 피폐한 기색이 눈에 들어왔다. 죄수들의 표정이 아직 마음속에 생생했던 탓인지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표정이 강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임무는 거의 마무리하신 겁니까? 카튼이 그에게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렇소. 지난밤에 루시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드디어 마무리했다. 그들이 완벽히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파리로 떠나고 싶다고 기다렸지. 내겐 통행증도 있고 나는 떠날 채비가 되어 있었어. 그들은 둘 다 말이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되돌아 볼 긴 삶이 있겠죠? 카튼이 아쉬운 듯 말했다. 올해로 78이라고. 평생 쓸모있는 삶을 사셨겠죠? 한결같이 꾸준하게 일하시고 신뢰와 존중과 존경을 받으셨겠죠? 어른이 된 이후로는 내내 일을 했지. 사실 IT를 벗기도 전에 일을 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오. 78의 선생님께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그 자리가 비게 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워할지도. 홀로 외로이 살다가 늙은이일 뿐인걸. 로르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녀가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울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아이가요? 그래, 그렇구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오늘 밤 선생님께서 외로운 가슴에 대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간으로부터도 사랑과 애정, 감사나 존경을 받은 적이 없어.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애틋하게 자리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선한 일도 쓸모있는 일도 한 적이 없어 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78회는 78개의 지독한 저주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소, 카튼 씨. 그럴 것 같소. 시드니는 다시 불길로 시선을 돌렸고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던 그 시절이 아주 먼 옛날의 일 같습니까? 그의 부드러워진 태도에 응하여 로리시가 대답했다. 20년 전에는 그랬지. 이만큼 살고 나서 지금 말하자면 아니라오. 인생 여정이 원과 같아서 끝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갈수록 시작점에 점점 가까워지거든. 아마도 평온하게 떠날 채비를 시키려는 친절한 섭리겠지. 젊고 예뻤던 우리 어머니에 관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추억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 불렀던 것이 그다지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내 결점들도 아직 굳어지기 전이었던 시절에 관한 많은 기억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오. 그 기분 이해합니다. 카튼이 발그레 홍조 띈 얼굴로 맺혔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예전보다 행복하십니까? 그러길 바란다오. 카튼은 여기에서 대화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로리시가 외투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선생은 로리시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했다. 카튼 씨는 점잖소. 예, 카튼이 말했다. 늙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 젊은 날의 행보가 나이 들기에 적당한 방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 얘기도 마찬가지라오. 로리시가 말했다. 이제 나가실 참이요? 그녀의 집 대문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제 습성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제가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고 다녀도 개념치 마십시오. 아침에 다시 나타날 테니까요. 내일 북정에 가십니까? 그래요. 안타깝지만. 저도 갑니다만 군중 틈에서 낄 생각입니다. 첩자가 자리를 구해놓기로 했습니다. 제 팔을 잡으십시오, 선생님. 로리시가 팔을 잡자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카튼은 그곳에서 그와 헤어졌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대문이 닫히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녀가 날마다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다. 그녀는 이곳으로 나왔겠지? 그가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쪽으로 돌아서 이 돌들을 자주 밟고 다녔겠지?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리라. 그가 라포로스 감옥 앞에 선 때는 밤 10시였다. 그녀가 수백 번 서 있던 자리였다. 키 작은 톱질꾼은 이미 가게 문을 닫고 문가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동지? 시드니 카튼이 지나가다 멈추고 말했다. 사내가 궁금한 눈초리로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시민동지. 공화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호팀 말씀이구나. 나쁘지 않죠? 오늘이 63이니 곧 100을 채울걸요? 삼손과 그 수하들은 피곤해 죽겠다고 불평불만이래요. 하하하 진짜 웃겨. 삼손이라는 인간 대단한 이발사야. 자주 가서 보십니까? 그자가 면도하는 거요? 항상 가죠. 날이면 날마다. 그런 이발사가 있을까? 삼손의 작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치할 일감 좋을 때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시민동지. 오늘 그자가 63을 면도했는데 내가 파이프 2대를 채 못 피웠다니까. 파이프 2대를 맹세코 진짜요. 작은 사내가 사형 집행인의 작업 속도를 어떻게 쟀는지 설명하려고 자신이 피우던 담뱃대를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밀었을 때 카트는 그자를 때려 죽이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치는 걸 느끼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영국인 아니죠? 톱질꾼이 물었다. 영국인처럼 옷을 입기는 했지만 영국인입니다. 카튼이 다시 걸음을 멈추고 어깨너머로 대답했다. 프랑스인처럼 말씀하시는데 오래전에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아하, 완벽한 프랑스인이시네. 안녕히 가세요, 영국인 선생. 안녕히 계십시오, 시민동지. 그래도 그 웃긴 인간은 꼭 보러 가요. 작은 사내가 등 뒤에서 끈덕지게 외쳤다. 담뱃대도 꼭 챙겨가시고. 사내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드니는 희미한 가로등 아래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종이 쪽지에 연필로 무언가를 적었다. 그런 다음 길을 훤히 기억하고 있는 듯 단호한 발걸음으로 어둡고 더러운 당시 공포정치 아래에서는 가장 좋은 공공대로도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여느 때보다 훨씬 더러운 거리 몇 개를 가로지른 뒤 어느 약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주인이 손수 문을 닫는 중이었다. 작고 칙칙하고 삐뚤음한 사내가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에서 운영하는 작고 칙칙하고 삐뚤음한 가게였다. 약방 판매대에서 주인과 마주했을 때 이 시민 동지에게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넨 뒤 그는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후유 약제사가 쪽지를 읽으면서 나직이 휘파람 소리를 냈다. 이런 시드니 카튼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약제사가 말했다. 본인이 쓰실 겁니까 시민동지?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조심해서 보관하실 거죠 시민동지? 같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물론입니다. 작은 구름이 몇 개가 만들어져 그에게 건네졌다. 그는 재킷 가슴 주머니 하나씩 챙겨 넣은 뒤 돈을 세어 지불하고 침착하게 가게를 나섰다. 더 할 일은 없어. 그는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까지는 말이야. 잠들지 못하겠군.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 아래 이런 말을 툭 내뱉었을 때 그의 태도, 그것은 무심한 태도가 아니었고 무관심보다는 반항심에 가까운 태도였다. 그것은 지금껏 방황하고 버둥대고 헤매다가 마침내 자기 길을 찾아서 그 길의 끝을 보게 된 한 지친 사내의 결연한 태도였다. 오래전 초창기 경쟁자들 사이에서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청년으로 유명했던 시절 그는 아버지의 운구를 따라 장지까지 갔었다. 어머니는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터였다. 머리 위로 높이 흘러가는 구름과 달, 컴컴하게 드리운 그림자들, 그 속에서 어둑한 거리를 떠나갈 때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낭독되었던 경건한 구절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기요틴 칼날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한밤에 홀로 그날 죽음에 처해진 63과 지금 감옥에서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내일의 희생자들과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있을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자연스레 슬픔이 솟구치는 가운데 마치 심해에서 건져 올린 녹슨 배의 닷처럼 그의 가슴 속에 왜 이 기도문이 사무치는지 그 생각의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으리라. 그는 굳이 찾지 않았고 그저 기도문을 되뇌며 나아갔다. 자신을 둘러싼 공포를 다 몇 시간이라도 조용히 잊은 채 잠을 청할 사람들의 불 켜진 창문들, 성직을 사칭한 사기꾼과 약탈자와 남봉꾼에게 오랜 세월 시달린 결과 대중의 혐오감이 자밀에 이를 정도가 되어 이제는 어떤 기도문도 들려오지 않는 교회의 탑들, 입구에 써놓았듯 영원한 잠. 이 영원한 잠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탐욕에 대한 반발로 공화정 아래에서는 이 탈기독교 운동이 진행되었다. 일부는 연옥, 천국, 지옥이라는 가톨릭 교리에 반박하여 묘지 입구에 죽음은 영원한 잠이라고 표시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영원한 잠을 위해 마련된 외딴 곳의 묘지들, 넘쳐나는 감옥들, 60남짓한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실려가는 일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사가 된 탓에 기호틴이 그렇게 작업을 해대어도 하늘 품은 유령 이야기 하나 대중 사이에 생겨나지 않는 거리들, 이런 것들에 경건한 관심을 품은 채 그리고 난폭하게 질주하다 밤사이 멈춰선 이 도시의 삶과 죽음 전체에 경건한 관심을 품은 채 시드니 카트는 세행강을 다시 건너 불빛이 더 밝은 거리로 나갔다. 거리에는 마차가 거의 없었다. 마차를 이용했다가는 의심을 사기 십상인지라 상류층도 붉은 나이트캡 속에 머리를 숨긴 채 무거운 신발을 신고 타박타박 걸어다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극장들은 모두 만석이라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유쾌하게 쏟아져 나와 제잘되며 집으로 향했다. 그중 한 극장 문 앞에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 진흙탕 속에서 길을 건너갈 방법을 찾는 중이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서 건네준 뒤 자신의 목을 안았던 수줍은 팔이 풀리기 전에 입맞춤을 부탁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제 거리는 조용했고 밤은 깊어갔으며 그 구절은 거의 발치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맴돌았다. 그는 더없이 차분하고 침착했으며 길을 걸으면서 이따금 그 구절을 되뇌었다. 하지만 귀로는 내내 그 구절을 들었다. 밤이 끝나갔다. 가옥과 성당이 그림처럼 뒤섞인 채 달빛 속에 환히 빛나는 시태섬, 그곳의 강둑에서 부딪히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마치 하늘에서 나타난 시신의 얼굴처럼 아침이 차갑게 밝아왔다. 이어 달이며 별과 함께 밤이 파리하게 사그라졌고 잠시 우주 만물은 죽음의 지배하에 넘어간 듯 보였다. 하지만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은 밤의 번뇌였던 그 구절을 길고 환한 빛으로 보듬어 그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내리꽂는 듯 했다. 두 눈을 경건하게 가리고 햇살을 바라보자 그와 태양 사이에 빛의 다리가 허공을 가르며 놓였고 그 아래에서 강물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확실한 세찬 물결은 아침의 고요함 속에 유쾌한 벗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채 강물을 따라 걸었고 따스한 햇살에 안기어 강둑에서 잠이 들었다.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잠시 더 그곳에 머물면서 소용돌이 하나가 할 일 없이 돌고 돌다가 이윽고 물결에 휩쓸려 바다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모습 같구나. 이어 부드러운 낙엽빛깔의 돛을 단 상선 하나가 그의 시야에 미끄러져 들어왔고 그의 곁을 지나 서서히 사라져갔다. 상선이 물 위에 남긴 조용한 자국이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눈먼 잘못과 실수에 대해 자비로운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고 이러한 구절로 끝을 맺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가 돌아왔을 때 로리시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선량한 노 신사가 어디로 갔는지 추측하기는 쉬웠다. 시드니 카트는 커피 몇 모금과 빵만 조금 먹고 심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재판 장소로 향했다. 법정은 온통 웅성웅성 소란스러웠다. 그때 검은 양, 이 많은 사람들이 멀찍이 피하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검은 양이 군중 속의 구석진 자리로 그를 밀어넣었다. 로리시가 보였고 마네트 박사도 보였다. 그녀도 아버지 옆에 앉아있었다.
남편이 불려 들어오자 그녀의 시선이 남편을 향했는데 너무나 든든하고 고무적이고 감탄 어린 애정과 연민 어린 다정함이 가득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위해 너무나 씩씩한 눈빛이었던지라 그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을 불어넣고 두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심장을 힘차게 뛰게 했다. 그녀의 시선이 시드니 카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그 부당한 재판소에서는 피고에게 합당한 심리를 보상해주는 절차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애초에 모든 법과 형식과 양식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남용되지 않았더라면 자멸적인 복수심으로 그것들을 산산이 흩날려 버리는 혁명 또한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모든 눈이 배심원단을 향했다. 어제와 그저께도 똑같았고 내일과 모레에도 똑같을 단호한 애국지사이자 충실한 공화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게 열성적으로 보이는 사내가 있었으니 무언가에 굶주린 듯한 표정이나 끊임없이 입가를 맴도는 손가락 등 그 모습이 관중들에게 크나큰 만족감을 선사했다. 생명에 목말라하고 인육을 탐하는 듯하고 피에 굶주린 배심원, 그는 생탕토안의 자크 3이었다. 배심원단 전체를 평하자면 마치 사슴을 재판하기 위해 개떼를 배심원으로 선정한 듯 했다. 이어 모든 눈이 5명의 판사와 검사에게로 향했다. 오늘은 그쪽에서도 호의적인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사납고 강경하고 사리를 품은 듯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다음으로 모든 눈이 군중 속의 다른 눈을 찾았고 서로를 향해 흐뭇하게 번득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팽팽한 관심 속에 앞을 향했다.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이, 어제 석방되었습니다. 어제 다시 기소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어젯밤 본인에게 기소장을 전달했습니다. 공화국의 즉 귀족 신분, 폭정을 일삼은 가문 출신, 폐지된 특권을 사용해 민중을 악랄하게 착취하여 법적으로 추방된 일족의 일원으로서 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방령에 비추어 볼 때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이는 법률상 사형이 마땅합니다. 이런 취지로 검사가 몇 마디 혹은 더 적은 말로 진술하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의 고발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비공개적입니까? 공개적입니다, 재판장님. 고발인이 누구요? 3명입니다. 생탕토안의 포도주 상인 에르네레스 드파르주. 좋습니다. 그 안에 테레스 드파르주. 좋습니다. 의사 알렉상드로 마네트. 법정에 거대한 소요가 일었고 그 가운데 마네트 박사가 창백하게 몸을 떨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재판장님, 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 이것은 위조이고 사기입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피고는 제여식의 남편입니다. 제여식과 저 아이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제게 목숨보다도 훨씬 소중합니다. 제가 제 자식의 남편을 고발했다니 그렇게 말하는 거짓된 업무자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마네트 시민동지 진정하시오. 재판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로 간주하겠소.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말하자면 훌륭한 시민동지에게 공화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질책에 떠들썩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종을 울린 다음 격앙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설령 공화국이 자식을 희생하라고 요구한다 해도 박사는 자식을 희생하는 게 요구요, 의무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들으시오. 그때까지는 입을 다무시오. 다시 한번 열광적인 환호성이 일었다. 마네트 박사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이 주위를 살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딸이 그의 곁에 바싹 다가가 앉았다. 굶주린 표정의 배심원 사내가 양손을 비비더니 의뢰 그러하듯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정인을 해도 될 정도로 법정이 조용해졌을 때 드파루자가 앞으로 나가 박사의 투옥, 자신은 그를 모시던 일개 소년이었다는 것, 박사의 석방, 그가 석방되어 자신에게 맡겨졌을 때의 상태 등에 관해 빠르게 설명했다. 곧바로 짧은 신문이 이어졌다. 법정은 맡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니까. 바스티오 탈환 당시 상당히 공헌했죠, 시민동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흥분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시민동지는 그곳에 있던 애국지사들 중에서 최고였어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날 그곳에서 포병 역할을 했고
그 빌어먹을 요새가 함락되었을 때 제일 먼저 진입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잖아요. 애국지사 여러분, 제 말은 진실이에요.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이렇듯 진행을 도운 이는 방장세였다. 재판장이 종을 울렸다. 하지만 방장세는 관중의 격려에 흥분하여 그 종도 나를 막지 못해요 라고 외쳤고 이 대목에서 다시금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그날 바스티유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법정에 고하시오 시민동지. 제가 알기로 드파르즈가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올라선 단의 맨 아래에 서서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죄수는 북탑 105라고 알려진 감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보호 아래 구두를 만들 당시 그는 자신을 북탑 105라는 이름으로 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포를 쏘면서 저는 그곳이 함락되면 그 감방을 조사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곳이 무너졌고 저는 여기 배심원인 시민동지 한 명과 함께 간수의 안내를 받아 감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매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굴뚝 속에 돌 하나를 드러내다가 다시 끼운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글에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 저는 마네트 박사의 다른 글을 통해 직접 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네트 박사의 필체가 맞습니다. 마네트 박사의 필체로 적힌 이 문서를 재판장께 제출합니다. 낭독해 보시오. 죽음 같은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재판 중인 죄수는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아내는 한결같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따금 아버지를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마네트 박사는 낭독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드파르즈 부인은 죄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드파르즈는 만끽 중인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머지 군중의 눈은 그들 중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박사에게 쏠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서가 낭독되었다.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남긴 채 제9장이 끝났습니다.